안녕하세요. 곽기섭 북한영론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질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큰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더 넓은 사고와 전략적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체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노정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김정일이라는 발등의 불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김정은이 4월 중순 이후 특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건강과 포스트 김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김정은이 130kg가 넘는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심혈과 계통의 가족 병력까지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젊은 나이와 국가적 차원의 수령 건강관리 체계, 그리고 성부사로서의 그의 3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은 유고가 발생할 때가 아니다. 최소한 40은 넘어야 하고 이제는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때, 그때가 김정은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일관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김 문제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유일영도 체계 10대 원칙, 후계자론, 북한의 봉건적 왕조 국가 사회문화 전통 등에 비추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들로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라 백두혈통의 관리자라고 제가 진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하는 급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김여정 같은 특정한 인물이 어떤 사태를 주도해 나간다기보다는 시스템, 즉 북한 체제의 내수이자 신경망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조직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서 위기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도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이 지난 1차 자명에 이어 또다시 20여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점은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비교적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 이상 가능성을 비롯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단 하나, 최근 김정은 가짜 대역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나무와 함께 숲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모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 확실한 5월 1일 김정은 재출연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짜를 내세워 할 만큼 능력이 출중하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강 큰 나라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가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높은 열정과 세심한 분석, 그리고 이에 공감하는 분들의 김정은에게 무언가 일이 발생했으면 하는 그 바람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선전선동부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5월 1일 행사는 분명히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쇼, 기획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을 비롯해서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대역 배우, 밀랍 인형과 같은 조형물은 있지만 국가 행사 전반을 리드해 나가는 가짜 대역, 이른바 각계무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극장국가 북한의 그 고도의 선전선동술, 심리전, 그리고 김정은의 전략적 깜짝 도발을 위한 그 자맹 등의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게 국가안보, 특히 조기 경보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낙점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정은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 북한이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엿볼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오늘도 제 생각의 핵심을 먼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세부 내용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그 북한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그의 타고난 정치적 기질, 그리고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사회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좀 나돌았죠.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는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오기오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그 정치적 자질과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쟁취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콤플렉스를 이겨낸 야망을 지닌 승부사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운오기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거의 대운이 좋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왕조국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겠죠. 21세기 대명천지의 어디 3대 부자 세습이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것은 북한이 겉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정체제이고 봉건완조 국가이며 신라의 골품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빼앗치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일제 36년 식민 통치가 끝난 후 자유민주 체제를 받아들인 우리 대한민국과는 달리 제2의 조선, 즉 김씨 왕조로 완전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번째 운은 그의 형들인 김정남, 김정철이 후계자 레이스에서 조기에 낙마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첫 아들이고 김정철은 고영희의 장남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겠지만 김정남이나 김정철이 혹시 권력에 욕심을 가졌다면 후계 구도는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형의 특이한 그 행보로 인해서 아버지 김정일의 선택폭은 굉장히 좁아들었습니다. 김정남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의 장남입니다. 첫 아들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김정일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애첩의 아들이라는 한계는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해서 김정일이 김영숙과 정식 결혼을 한 이후 처지가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엄마 성혜림이 70년대 중반 신병 치료를 위해서 그 명목으로 해서 모스크바로 내보내지고 그 이후에 신경쇠약, 우울증 등을 치료하다가 2002년도경에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김정남은 청소년기부터 많은 방황을 하면서 그 자유분방한 세계로 빠져들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일도 김정남에 대한 기대를 아주 일찌감치 졌고 고영희의 소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정남은 그 마카오라든지 이런 해외에다가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어떤 여자나 도박 뭐 이런 데 탐닉해서 거의 낭인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뭐 공직은 뭐 일체 맡은 적이 없었고요. 따라서 이런 김정남이 후계자로 점지되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2001년 5월 달에 일부 미립국 사건까지 터짐으로써 결정적으로 이제 김정일이 눈밖에 났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상당수 전문가들이 김정남을 후계자로 점쳤던 것은 김정남이 장남이라는 그 신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이런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철은 김정일의 세 번째 여인인 고용희의 첫째 아들입니다. 국내 언론이 김정철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 선군 노선을 체계화하는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조직 지도부 사무실 벽에 김정철 동지의 사업 재개를 세우자는 표가 붙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철은 그 여자와 같은 유약한 성격, 정치보다는 기타와 음악을 즐기는 그 취향,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증이라는 그 희귀병까지 가지고 있어서 후계자 경쟁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김정철은 지향학 수업에 한참 주력해야 할 2006년도에 독일에서 열린 유명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보러 나갔다가 일본 후지 TV의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 방송의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후계자로서의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고영희가 50대 초반, 즉 김정일의 후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사망한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영희는 성혜림이나 본부인 김영숙과는 달리 1976년도경부터 김정일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에 2004년 사망할 때까지 항상 그림자처럼 김정일 옆에 있으면서 교분을 나누고 비서로서의 임무까지도 수행했습니다. 실질적인 부인이었고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정의 대소사에 관여를 했고요. 이재강 당 조직부 제1부부장 등 당 정군 핵심 실세들이 자연스럽게 또 그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고영희가 만일에 2004년도에 사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었다면 후계 구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고영희의 입장에서는 김정철이 큰 아들인데다가 성격도 온순했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만들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 첩보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영희는 불치병인 유방암에 걸렸고 2004년 프랑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사망은 김정철과 김정은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치보다는 예술에 관심이 많은 김정철은 점차 후보군에서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야심을 가진 김정은은 김정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고영희가 장남 김정철을 후계자로 의식했다는 것은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에 몇 개월도 안 돼서 북한 권력청 내에서 인사 등을 주무르던 막구 핵심 실세 당 조직부 제1부장 리재강하고 이용철이 연이어 의문사하는 상황과도 연관지어 볼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가장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8년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후계 문제는 김정일의 지시가 없이는 그 누구도 말을 꺼낼 수 없는 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김정은은 건강에 큰 문제점이 그 당시에 없었는데다가
뭐 지병은 있었죠. 그렇지만은 자식들도 아직 어리고 해서 후계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3대 세습에 대비해서 어린 자식들을 주목하고, 또 한편에서는 태국의 국왕제라든지 일본의 천황제 같은 그 어떤 김씨 일가가 영구 통치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 구조를 좀 스타디하는 수준, 뭐 그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8월에 발생한 김정일의 뇌출혈, 그로 인한 그 와병은 거의 그 심리적 시기하고 물리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그 급격하게 후계자 선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 당시에. 그 시간적 여유가 그 많지 않았던 김정일은 그 새로운 실험보다는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안전한 길, 3대 부자 세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의 선택은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자질을 보인 김정은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과 군을 대표하는 장성택과 리용호를 후견인으로 지명해서 국정 운영 경험이 그 일천한 김정은을 보완토록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살펴본 것처럼 김정은은 아주 대운을 타고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운만 가지고 후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 앞에 닥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습니다. 또 김정일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에 오른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제가 강조하듯이 성부사 기질을 그때부터 단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대표적인 거 한 3가지 정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자 3남으로서 핸디캡을 극복하고 권력을 쥐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봉건적 자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서자인 김정은은 그 김일성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숨어서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도 놀지 못하고 주로 그 과외 선생이라든지 경호원, 요리사들과 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했죠. 그렇지만 마음은 타고 또 탔을 겁니다.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뭐 한참 빗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김정남은 뭐 탕화의 길로 들어섰고, 김정철은 뭐 예술에 심취하게 된 것도 뭐 자연스럽게 저는 뭐 이해가 됩니다. 둘째, 그 아버지 김정일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라고 몹시 노력했습니다. 김정일이 자라면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아버지 김정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 숨겨진 여인으로 놔두었고요. 자신을 할아버지에게 소개시켜주지도 않고, 친구하고 함께 놀 수 있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급기야 조금 크니까 스위스로 내보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만 김정은은 정반대로 더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권력과 최고 권력자가 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어린 시절부터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그 자세로 김정일의 관심을 끌려고 했고요. 2001년 스위스 유학생활을 마치고 5년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어떤 군사학 공부를 마치고 또 제왕학 공부에도 아주 열의를 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를 수행하면서 포병 전술 개발 등을 통해서 능력을 그 김정일과 권력층 인물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계자 지위를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했던 겁니다. 셋째는 참 젊음마저도 선뜻 버렸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이후 곧바로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습을 반대하는 전통적인 후원국 중국의 승인이 필요했고요. 또 그 김정은의 그 부족한 카리스마를 메꾸는 어떤 선동을 위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병든 몸을 이끌고 2016년도 5월과 그 8월 두 차례나 걸쳐서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중국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그 3차 당대표자회를 소집해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 김정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와, 젊은 김일성이 다시 환생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고머리라든지 독특한 볼살을 비롯해서 젊은 김일성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과 선전당국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기획 작품이었습니다. 보통 체중의 앳된 아이였던 김정은이 어느덧 90kg의 그 제2의 김일성도 재탄생한 것입니다. 요즘 한창 문제가 된 그 김정은의 초고도 비만은 시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20대, 30대 청년으로서의 삶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제2의 김일성으로 사는 삶만 강요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젊음을 포기하고 권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른바 소년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의 젊은이들처럼 청바지를 입고 또래 친구들과 즐기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그 김정은이 아니 최고 권력자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조금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제 권력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그의 권력욕과 그 잔인성이 북한을 넘어서서 한반도까지 뻗칠지 않을까 하는 저는 걱정마저도 듭니다. 우리가 항시 잊지 말아야 될 점입니다. 오늘 제가 김정은의 운명을 얘기한 것은 김정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들 분들 중에는 제가 김정은을 과대평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김정은의 그 심리세계, 그리고 특히 그동안 한 10년 동안의 통치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는 예사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자이고 삼남인데도 후계자 자리를 꿰어찼지 않습니까? 고사총으로 후계인과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잔인한 독재자가 아닙니까? 전통적인 후원국인 중국마저도 2018년 3월 그 남북 정상을 앞두고 시진핑을 한번 봤을 적입니다. 그전에는 중국과 절대로 대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지도자가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미국과 그 판가리 싸움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핵개발에 올인을 하고 또 120회에 걸쳐서 미사일 시험, 발사 시험을 하고 그야말로 어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걸 투입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정말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은 우리 정부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데도 손을 뿌리치면서 대놓고 무시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성부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걸 노리고 있는 인물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면모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의로만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고정관념은 더 위험합니다. 저는 지난번 김정은의 자명을 건강 이상설, 유고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번 2차 자명도 우리가 한가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 승부수를 또 띄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책임진 분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전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자위권이다, 우리도 훈련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분명한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북한의 총탈이 날아온 지피에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형 방사포가 노리는 타깃이 어디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남북간 교류협력 정말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 됩니다. 사상 누각을 넘어서 할머니로 변장한 여우에게 우리가 잡아먹힐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신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SLBM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전략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저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에 사정 경고를 하고, 만일에 이런 것을 어길 시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 대세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제대로 알고 북한에 당당히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통한 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 완성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지금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재검토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김정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 국민 생활 전반이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보는 실제적으로 그 쓰나미가 닥치기 전에 그 누구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떤 조짐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부에 있는 부처에 있는 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의 그 온 정성을 바쳐서 이러한 그 북한의 징후를 발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김정은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